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을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인 통계학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학에서 필요한 그런 개념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잘 정리 요약 분석해서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최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론들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통계학의 두 방향은 슬라이드 이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술 통계학이라고 되어 있죠. Descriptive Statistics.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추측 통계학이라고 되어 있죠.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술 통계학의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한 권을 두꺼운 책을 읽고 그것을 책의 내용을 잘 1000글자 이내로 잘 정리 요약해서 기술하시오. 이럴 때 기술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논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학은 말 그대로 기술은 바로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할 때 주로 쓰는 게 뭐예요? 표라든지 그래프 뭐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글 같은 거 해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약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정보로 이렇게 쫙 줄여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 통계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원래 자료, 그 방대한 자료, 그걸 그냥 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대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혹은 몇 개의 중요한 숫자로 정리하고 요약해서 그 방대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다루는 통계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면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뭘 신청하지 않아도 와서 뭐 체온도 재고요, 뭐 혈압도 재가고요, 뭐 맥박수도 재가고 막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땐 누가 꼭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통계학은 나한테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해봐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추측 통계학은 추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측한다. 어렵죠. 용어가 추측한다. 어렵죠. 짐작해본다. 그럼 이제 그 짐작해보는 거죠. 짐작해본다라는 말은 추측이라는 말은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또는 더 쉽게는 이런 것일 수 있죠. 조금 뭐 언어가 거칠긴 하지만요. 찍는다 이거죠. 찍는 통계학. 찍는다, 짐작한다, 추측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올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 예측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 예측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 TV에서 늘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러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전체가 있어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전체가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집단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뽑아요. 몇천 명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뽑은 거를 우리 표본이라고 하잖아요. 뽑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 당신 누구 지지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에서 누구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걸 근거로 표본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는 어떻게 투표할 거야라고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찍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추측 통계학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유권자 전체 집단이죠. 이걸 모집단이라고요. 그 중에 일부 몇천 명을 대표성을 갖게 뽑죠. 뽑은 걸 뭐라고 해요? 샘플 또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뽑힌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은 놈의 특성이 되거든요. 뽑은 놈의 특성. 그런 걸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뽑은 놈의 특성을 통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유권자 전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 전체의 특성은 뭘까 하고 이렇게 짐작해 보는 거죠. 찍어 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도 해봅니다. 그런 걸 다루는 통계학이 뭐다? 추측 통계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추측 통계학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올해 입학해서 아직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질 않아서 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큰 추억을 쌓는 MT 이런 걸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MT를 이제 학과 멤버십 트레이닝을 같이 이래 선배들하고 같이 갔다고 해보세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국을 이렇게 끓였다고 해보세요. 국을 끓였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학생을 먹을 국이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국을 끓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요. 끓인 국이 간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끓인 국을 다 먹어볼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다. 끓인 국 전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국자로 저습니다. 국자로 저어요. 저은 다음에 그 중에 몇 숟가락 떠 먹어보고선 얘기를 하죠. 아우 좀 싱거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싱겁다는 기준하에 끓인 국 전체가 싱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소금 좀 가져와서 소금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끓인 국 전체가 모집단인 겁니다. 그 중에 몇 숟가락 떠 먹어본 것, 이것이 표본입니다. 떠 먹어본 특성은 뭐예요? 싱겁다라고 말한 게 뽑은 놈의 특성이었던 거죠. 그럴 때 모집단의 특성은 뭐냐면 끓인 국 전체에 간이 맞는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끓인 국 전체에 간이 맞는 정도를 우리가 뭐 합니까? 몇 숟가락 떠 먹어본 걸 근거로 이제 짐작해보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측 통계학이다 이런 거죠. 슬라이드 넘버의 맨 아래 확률적 서술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돼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찍는다, 추측한다, 짐작한다 하는 거를 하는 점쟁이 알죠, 여러분들? 점 보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점을 보러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점쟁이한테 그런 얘기를 갔더니 자기한테 한 5년 후에 당신 굉장히 귀인을 만난다. 당신 굉장히 큰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한 말이 얼마나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갖고 세상에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학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든지 짐작하든지 찍잖아요. 내일 비 올 확률 80% 이런 거죠. 내일 비 올 확률 80%.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조사는 뭐 95% 시즌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 내가 휴대폰 지금 SK텔레콤 SK 가입하고 있는데 KT로 이동할 가능성 70%.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한 거와 같이 통계에서 하는 예측이나 추측은 내가 추측한 것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내일 비올 확률 80%와 같이 이렇게 확실성 불확실성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인 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추측 통계학의 확실성 불확실성 정도의 그런 추측 통계학의 근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확률을 배운다. 그래서 항상 이런 추측 통계학, 짐작하는 통계학은 확률적 서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는 통계학이 무엇이다 라는 것도 들었고 그것은 크게 자료를 잘 정리 요약하는 그런 어떤 기술 통계도 있고 전체 우리의 관심 집단인 모집단으로부터 일부 표본을 뽑아 그 관찰된 내용, 표본의 특성이죠. 그런 걸 통계량이라고 했는데요. 뒤에가 다시 배웁니다. 근거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이렇게 이제 짐작해보고 찍고 추측하는 그런 추측 통계학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자료를 먼저 누구나 데이터가 자기 앞에 주어지면은 꼭 이렇게 해봐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럼 그런 기술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기술 통계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남자를 1이라고 입력했다고 해보세요. 부호화했다고 해보세요. 여자를 2라고 입력을 했다고 해보세요. 남자를 1, 여자를 2라고 입력했거든요. 남자가 5명이 있습니다. 여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명이 있죠. 그럴 땐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별의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되게 넌센스죠,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질문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별, 남자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5명, 5 더하기 여자는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5 그 다음 전체 나누기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면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5 하면 15인데다가 그걸 10으로 나누니까 10명이 10으로 나누니까 1.5 평균이 1.5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합니까? 되게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 1을 2명, 2를 곱해서 이 여자 1명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기에 앞서서 자료가 어떤 형태인가, 어떤 척도인가를 알아야 그거에 맞게 잘 정리할 수 있고 또는 계산을 통해서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기술 통계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의 형태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크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형태는요, 자료 형태는 크게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로 구분합니다.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로 구분합니다. 정성적 자료를 다른 말로 질적 자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량적 자료를 양적 자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과 양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구분은 뭐냐면요. 일단 정성적 자료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적 자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성적 자료 혹은 질적 자료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자료 형태라서 자료를 잘 정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표를 그린다든지 또는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런 걸 자료를 잘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적 자료, 질적 자료는 계산을 할 수 없는 자료 형태를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명목 척도다. 또 하나는 순서 척도다 이런 겁니다. 명목을 노미날, 순서를 오디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명목 노미날은 NOMINAL이죠. 노미날. 순서 척도는 오디날은 ORDINAL 이렇게 되는 거죠. 노미날 스케일, 오디날 스케일 이렇게 되는 거죠. 명목상 그렇게 부여한 거예요. 대표적인 건 성별 이런 거죠. 남자, 여자 이런 겁니다. 지역, 사는 지역이 출생 지역도 되고 서울, 부산, 광주 등등 이런 겁니다. 혈액형, A형, B형, AB형 등등 이런 것들이 명목상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남자 더하기 부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혈액형 A형 더하기 B형은 AB형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명목 척도다. 이런 것들은 잘 정리 표로나 또는 그래프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서 척도는 명목 척도와 달리요. 성별의 남자 여자는 어느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내재적인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 척도는 그거와 달리 성적 그러면 뭐 A 등급, B 등급, 학점으로 보면 C 이런 것들은 내재적 순서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뭐 대회에 나갔더니 1등, 2등, 3등 이런 것들도 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마라톤 1등, 2등, 3등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1등이 2등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했다 이런 의미지 1등이 2등보다 2배 빨리 도착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재적 순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먼저 질적 자료, 정성적 자료는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양적 자료 또는 정량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자료를 정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자료를 요약해낸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개의 숫자를 요약한다든지 뭐 평균이라든지 뭐 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내죠. 또는 그래프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 자료는 크게 이렇게도 나눕니다. 이산형 자료다 또는 연속형 자료다. 이산형. 여러분들 이산 가족은 뭐예요?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말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가족, 흩어져 있는 가족. 그래서 이산형은 이렇게 셀 수가 있죠. 몇 명인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앉아서 몇 명이 제 수업을 듣는지 셀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산형 자료입니다. 연속형 자료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50kg에서 60kg 사이에 몸무게 종류가 몇 가지니 이거 셀 수 없죠. 그렇죠? 1m와 2m 사이의 길이의 종류는 몇 가지냐 셀 수가 없죠. 그렇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연속형 자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산형 자료는 연속형 자료는 우리가 연산이 가능한데 이산형 자료는 이제 셀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연속형 자료는 셀 수 없는 그런 자료 형태다. 이런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간형 자료다. 인터벌 스케일. 비율형 자료다. 레이쇼 스케일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리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0이 의미가 있으면요. 비율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0cm 그럼 길이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0kg 그러면 무게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렇게 의미가 되면 이건 비율 척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 나누기도 다 가능한 그런 자료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m는 1m의 2배다 이런 거죠. 80kg은 40kg의 2배다 이런 거죠. 서울서 대전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는데 서울서 대구까지 가는 데는 4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대전까지 소요시간에 대구까지 가는 건 2배 소요시간이 걸린다. 이런 게 다 비율 척도인 거죠. 구간 척도는 숫자 0이라는 게 의미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시는 온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까? 아니죠. 영도라고 하는 것도 온도입니다. 온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영하 5도였는데 오늘은 10도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10이 됐으니까 어제보다 온도가 마이너스 2배 됐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영하 5도에서 10도가 됐으면 그 간격, 그 구간을 해서 10도에서 마이너스 5도를 빼면 어제보다 온도가 무려 15도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구간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 0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구간척도다. 또는 숫자 0이 의미가 되면 비율척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간척도는 원래 그래서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가 의미를 갖는 거고요. 비율척도는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의미를 갖는 그런 자료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외부에서 현장에서의 자료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석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구분 없이 정량적 자료는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을 그냥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기술 통계학을 하기에 앞서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고 요약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형태를 알아야 된다. 그 자료 형태는 크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즉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로 구분된다. 그 두 개 구분은 질적 자료, 양적 자료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질적 자료, 즉 정성적 자료이고 계산이 가능한 경우가 양적 자료, 정량적 자료다. 그런 질적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내는 일들을 한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자료 형태가 명목척도, 명목상 부여한 성별과 같은 거죠. 또 내재적 순서가 있는 순서척도 이런 것들이 있다. 양적 자료는 계산이 가능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약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로서 몇 개 숫자로 요약하고 또는 그래프로 요약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료를 이런 경우는 셀 수 있는 형태는 이제 이산형 자료다. 셀 수 없는 실수 형태 이런 걸 이제 연속형 자료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구간척도다, 비율척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구분에 있어서는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0점을 갖느냐 아니면 상대 0점을 갖느냐는 이제 0이 의미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구간척도와 비율척도를 구분한다. 이렇게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각각의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확인하면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그 질적 자료에 둬서 정리해 놓은 게 거기 보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빈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퀀시 테이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성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남자가 123명, 여자가 93명, 퍼센트로 보면 57%, 43%, 연령대별로 10대가 23명, 20대가 91명, 30대가 43명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예는 이렇게 빈도표 같은 걸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죠. 동그라미 그림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되는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프로 자료를 정리한 한 예다. 별로 안 이쁘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예쁘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엑셀이라고 하는 거 알죠? 엑셀 여러분들 써봤을 텐데요. 엑셀의 차트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런 차트를 그리는 걸 기업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를 이제 요약한 겁니다. 거기 여러분들 보면 이제 도시별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한국통계월보 해서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가로에는 도시가 있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부터 마산까지 있고요. 세로를 보면은 종합
물가지수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교양, 교통통신, 기타 잡비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세요? 별로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거 보고 이거 날 것인 자료인 겁니다. 자료도 뭐 많지도 않아요. 가로 열, 세로 열 하나니까 110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기가 어려운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약해 놓은 건데요. 세 번째 줄에 있는 평균값만 한번 보세요. 평균값을 봤더니 식료품비가 137.1로 좀 크죠? 주거비도 130.8로 좀 큽니다. 교육교양도 134.3으로 크고요. 교통통신비도 131로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 광열수도 121.5, 가구가사 118, 피복신발 120, 보건의료 119.3, 기타 잡비 121.9는 상대적으로 작죠. 바로 이렇게 평균만 요약해놔도 이 당시에 물가 상승을 식료품비나 주거비나 교육교양, 교통통신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광열수도나 가구가사, 피복신발, 기타 잡비 등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억제시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볼 땐 몰랐지만 이렇게 평균만 봐도 그 당시에 어떤 것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어떤 것이 물가 상승을 억제했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도 있고 뭐 최소값도 있고 최대값도 있고 그런데요. 이외에 다 배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두고요. 맨 끝에 범위를 보세요. 범위는 우리가 시험 범위 이럴 때 여러분들 범위 들어보잖아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료품비 같은 경우는 142.5에서 134.1을 빼면 8.4가 나오죠. 주거비는 최대값 139.8에서 최소값 120을 빼면 19.8이 나옵니다. 여기 쭉 보면 식료품비 8.4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광열수도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건의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타 잡비도 8.1 별로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위가 주거비는 19.8 크죠. 가구가사도 17.6 큽니다. 교육교양도 18로 크고요. 교통통신도 18.2로 큽니다. 이런 걸 보면요. 식료품비가 지역별로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차이가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차이가 큰가 작은가를 범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식료품비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식료품비는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지역별, 즉 도시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상승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평균을 보면 어떤 영역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어떤 영역이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식료품, 교육교양,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가구가사나 보건의료 등등이 물가 상승을 오히려 억제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의 측도인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범위를 보면 교통통신, 주거비, 교육교양, 가구가사 등이 크고 식료품비라든지 광열수도 이런 것들은 작은 편이다. 따라서 식료품비는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도시별로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고르게 올랐구나. 교통통신, 주거비, 교육 등은 도시별 차이가 큰데 여러분들 개별값을 확인해 보면 그 당시에 교통통신비는 부산과 전주에서, 주거비는 수원과 대구에서, 교육비 경우 춘천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료를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요약해 놓으면 평균이라든지 또는 자료가 얼마나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흩어져 있는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활용하여 나라에서는 물가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가 제공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을 배우고요. 자료가 흩어진 정도인 측도인 범위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요약을 통해서
그냥 날것인 데이터를 통해서 요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정보를 주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2교시는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 3교시에 그런 자료를 요약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